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갈래복합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가는 여러분들 가사고요. 나는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는 고전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문학과 수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갈래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가에 나와 있는 3인곡은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겠죠. 내용도 길고 어휘도 좀 어려워서. 그래서 나나 다는 여러분들 연계교재에 없던 작품이지만 그리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걸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고 나 다는 쉽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특히 예비 수험생들이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특히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가사와 시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현대어 풀이를 자연스럽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현대어 풀이 암기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고전 시가가 본인의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수능 EBS 수능 특강 교재나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면 거기 있는 작품들의 현대어 풀이를 외워서 현대어 풀이처럼 그냥 읽으면 됩니다.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거 읽을 때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영분이며 하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를 이런가?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읽을 때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암기하신 다음에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현대어식으로 읽으세요. 원래 여기에 있는 아래 아는 첫 음절의 아래 아는 아로 읽으면 되고요. 둘째 음절의 아래 아는 으로 많이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현대풀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인연이며 하늘모를 이린가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어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현대어 풀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6시간으로 끝내는 문법 동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문법이 여러분 많이 출제되는 게 뭐죠? 활용, 그 다음에 어미, 조사, 접사, 도피법. 이게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적인 문법들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가사하고 시조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수험생들은 특히 여러분 연계교재에 있는 가사나 시조들을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하면서 공부하는 게 고전 시가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시하고. 읽고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고전 시가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3인곡을 읽어주겠습니다. 선생님 그 동영상에는 이 3인곡 전문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내신 준비를 하거나 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좀 요 장면만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겠습니다. 이 몸이 삼기실 때, 태어날 때 이런 뜻입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거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이런 뜻이에요. 한평생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이르려니까 안다야 모른데 하늘도 아는 인연이다. 그럼 결국 이거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시적 화자와 님은 천생연분이라는 뜻입니다. 나 하나, 이 하나란 말이 오직이란 뜻입니다.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나를 괴신이. 이 괴신이란 말은 여러분 고전문학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니 이런 말입니다.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나를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 다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의 사랑은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화자와 님의 관계를 쓴 겁니다. 그 관계가 뭐라는 거죠? 아,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이렇게.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화자와 님의 관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할 때 여러분 쭉 읽고 그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들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여러분들 읽을 때 중심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다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비문학 독해할 때도 학생들한테 세부적인 거에 쏠리지 말고 전체 글의 구조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학생들 중에는 문제 풀다가 일치문제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읽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읽을 때 이런 긴 지문들은 다 읽고 나면 그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덩어리들이. 여기까지는 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시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인가. 나 오직 젊어있고 님 오직 나를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 전줄 때 다시 없다. 님과 나는 천생연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보면 결국 천생연분인데 두 사람은 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헤어진 겁니다. 지금 분명히 천생연분인데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오니 광안전에 원래 이 원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방법이 잘못된 학생들은 이걸 뭐라고 외우냐면 임금 계신 곳 이렇게 외웁니다. 사실 광안전은 여러분 달나라에 있는 궁전입니다. 옥황상제의 궁전입니다. 원래 원뜻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럼 이 님은 누구겠어요? 님은 옥황상제지 누구예요? 그럼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온 하계가 뭐죠? 원래 인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고전 시간을 공부할 때 그 속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상징적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나타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는가? 그러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분명히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선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적 화자는 선녀입니다. 그래서 원래 달나라에서 옥황상제하고 함께 지내다가 옥황상제는 광안전에 그대로 있고 자기만 인간 세계로 떨어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님하고 헤어진 겁니다. 이 님은 옥황상제입니다. 원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정철이 여러분 이 작품을 쓸 때 뭐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임금 계신 곳이고 하계는 유배지다. 이런 식의 공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조건이 주어진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올 적에 비스머리 헐크러진 지 근데 헤어진 지 몇 년 됐죠? 올 적에 비스머리 헐크러진 지 3년 됐어요. 연지분이 있지만은 됐죠? 누구를 위해서 곱게 담장하겠습니다. 쓸모없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님하고 헤어진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선녀고 이 선녀는 결국 옥황상제하고 헤어진 지 3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고 진난이 한숨이고 디난이는 떨어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난이 한숨만 짓고 있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대꾸법 이런 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시적 화자하고 나는 시적 화자하고 님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했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다? 슬프답니다. 그게 중심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뭐죠?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래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내 시름은 끝이 없다. 대비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지 말고 의미만 이해하세요. 나의 인생은 유한한데 내 시름은 끝이 없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빨리 흘러가네.
염량이 때를 알아. 염량이 더위와 추위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온다는 건 세월이,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온다는 건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국 뭐죠? 무심하게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뭐죠? 님과 나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심하게 세월만 빨리 흘러갑니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있어요? 동풍이 문득 불어서. 이 동풍은 여러분들 원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상식인 겁니다. 동풍은 원래 봄바람을 뜻합니다. 겨울에는 어디서 불어오죠? 북쪽에서 불어오죠. 북풍이라는 단어는 겨울을 뜻하는 단어, 남풍,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계절감이 있는 단어라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이 시에 계절감이 있는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가끔 선생님이 그 상춘곡을 설명하다가 내신 수업할 때 새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도화 행하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새우가 여러분 가랑비입니다. 무슨 비? 가랑비. 이 새우는 여러분 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도 계절감이 있는 단어인데 이걸 익히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인 건 익혀야 합니다. 상식적인 걸. 그래야지 내가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이,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바람이 불어서 눈이 녹은 거예요.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대요. 이거 구체적인 단어죠, 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읽으면 이 장면 자체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화자와 님은 천생연분이었어요. 예전에 광안전에 같이 있다가 지금은 헤어졌어요. 3년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됐죠? 선생님이 지금 장면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바람이 부니까 눈이 녹았어요. 거기에 지금 매화꽃이 폈습니다. 이게 다거든. 가뜩이나 쓸쓸한데, 냉담한데, 암향은,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슨 감이 나타나는 거죠? 계절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데 반기는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건 뭘 뜻한 거죠? 결국 달을 보고 님을,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이렇게 내가 누워있어. 그럼 저 밖에 달이 보여. 그 달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 님이 떠올라. 이게 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매화 꺾어서, 됐죠? 매화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길까? 네 매화를 너라고 했으면 의인화가 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화꽃을 꺾어서 님한테 보내면 님이 매화꽃을 보고 과연 나를 떠올릴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 님한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뭐하고 싶대?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끝입니다. 그럼 이걸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요약이 되죠. 님과 나는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지금 헤어졌습니다. 무심히 세월만 흘러갑니다. 지금 봄이 됐어요. 님이 그립습니다. 님한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려면 현대어 풀이가 돼서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압축이 되죠. 이건 이해 안 하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필기해서 암기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해력이 향상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읽고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된 거죠? 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된 정서가 뭡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이때 님은 지금 시적 화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일단 님이 부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면 창밖에 와석바석.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성어입니다. 창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님인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에, 됐죠? 난초 지름길에 낙엽은 또 무슨 일인가? 이제 결국 시적 화자가 창 안에, 방 안에 딱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님이 아니고 낙엽이에요.
결국 창밖에 워석버석 소리가 나서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결국 님이 아니고 낙엽이었던 겁니다. 결국 낙엽 때문에 착각한 거죠. 착각. 됐죠? 그래서 어집어! 이건 감탄사고요.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안타깝다 이 뜻입니다. 결국 화자가 혼자 있다가 밖에서 낙엽 소리 들으니까 혹시?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님은 아니고 낙엽이니까 아이씨 이게 다거든요. 장면 이해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보고 싶은 님을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럼 가하고 나의 공통점은 뭐다? 그리움이다. 이상하게 이번 수능시험에는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다 그리움의 정서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그리움은 여러분 수능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정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글은 수필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전에 장흥방에 길가 집에 살았습니다. 장흥방이라는 길가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작거리에 제법 가까워 소란스러웠어요. 집이 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서 볏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빛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당호를 문설주에 편액으로 붙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집에 이름을 딱 붙이거든요. 그게 당호입니다. 알았죠? 당호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죠? 초당이죠. 집이 좀 시끄러워. 근데 요 옆에 보니까 초당은 좀 조용해. 조용한데 더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조용한데 더우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당호를 붙인 겁니다. 그래!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겨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초당이 중심 내용이고 초당의 당호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됐죠? 무릇 고요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죠?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인데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서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듯 하니 만사가 모두 다 거북이로 점을 치듯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훤히 다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훤히. 천하만사를 훤히 볼 수 있으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고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당호를 붙인 이유가 몸의 고요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 이 당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초당에 당호를 붙였는데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고 붙였는데 이때 고요함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다음. 그 집에 20년 살고 이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집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은은하게 처마 들어오는 산빛이나 콸콸한 담이나 또는 골짜기 물이나 밀랍으로 발라서 번져버리는 상찰이나 그다음에 쪽빛으로 물드는 집의 모습이죠. 집의 모습입니다. 그럼 3년 뒤에 왔더니 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였대요. 선친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도 벼슬이 있었어요.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나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서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검은고를 들으며 유중령의 옛일과 비슷합니다. 유중령에도 여러분 거의 설명이 다 있죠. 자식들과 여러분들 학문을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건만은 다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아버님과 추억이 있던 공간이에요. 서경에 그릇은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은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 사람이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립죠. 그립죠. 집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사 벌써 바뀌었어요. 시간이 흘렀어. 바뀌어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임원, 자연의 집터를 모아서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는 지금 집은 옛집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는 옛집에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 좋아. 저 자연에다가 숲에다가 조그만 집 하나 짓고 옛집에 붙였던 당호를 여기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자연이 이미 고요한데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라고 하면 그 쓸데없는 군더더기 표현 아닙니까? 야, 당호를 그렇게 붙일 필요 없지 않냐? 이미 산이 고요한데 네가 자연 속에 있을 때 그 살림이 고요한데 굳이 거기에다 당호를 고요함이 이긴다라고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답할 겁니다.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다. 그럼 여기서 고요한데 어디가 고요한 거죠? 산이 고요해요. 그리고 또 고요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다. 이 사람은 그럼 외적인 고요함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호를 새 집에다 붙인 이유는 뭐를 위해서죠?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죠? 야, 자연이 이미 고요한데 거기에다 뭐 하려고 또 그런 당호를 붙이니?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야, 아니 그 자연이 고요한데 뭐 또 고요함을 추구해. 근데 필자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나는 외적인 고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야, 자식아. 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옛집에 있으나 자연에 집을 지으나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다 뭐의 고요함이다? 마음의 고요함이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보자. 시를 읽든 수필을 읽든 소설을 읽든 아니면 비문학을 읽든 어떤 글을 읽더라도 여러분 주어진 지문의 중심 내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중심 내용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세부적인 걸 물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력이 좀 약하고 국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글을 읽고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세부적인 것도 비교해서 또는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 세부적인 거는 가끔 뭐 이 내용도 있었고 이 내용도 있었고 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은 중심 내용입니다. 아니 영화 한 편을 보고 여러분 나오면 그 영화의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영화가 주제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장면들을 머릿속에 남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그럼 가글을 읽고 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뭐죠? 화자하고 님은 천생연분이었는데 헤어져서 결국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한다. 나는 아주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낙엽 소리 때문에 님이라고 착각했는데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 다음에 다글은 원래 자기가 조그만 초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초당이 조용해서 거기에 지냈는데 너무 더워. 그래서 초당의 이름을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긴다라고 붙였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옛집에 찾아가는데 그대로야.
하지만 자기는 그 옛집은 이미 옛날 집이기 때문에 새롭게 자연 속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고요함을 추구하고 싶대. 이때 고요함은 무슨 고요함이냐?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렇게 정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가의 노여, 다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라는 말은 다 부사어입니다. 수식어예요. 모두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있다. 이건 원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 노여 없다란 말은 이 사랑,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다시 없다라는 것, 님과 자기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밑에 보면 여러분 다란 말을 썼는데 이 다의 수식어도 여러분들 뭘 위해서 썼다고 해야 됩니까? 다라는 수식어는 왜 쓴 겁니까? 다 그칠까 하노라 그러면 내 마음이 모두 다 녹아질까 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건 자기 마음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용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구나 하노라는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의 현재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매화와 해라는 모두 화자와 동일시된 자연을 의인화했다. 얘는 의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매화는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 매화 꺾어서 님한테 보내고 싶다. 님이 매화를 보고 나를 떠올려줄까?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 무슨 일인가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 여기 여러분 대상과 마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죠. 그 다음에 님이신가 모두 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고전 시가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어가 갖는 의미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현대어풀이가 하나라도 잘못되고 나면 오답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어풀이를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9번 문제는 좋아.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있대요. 천상의 시간은 옥황상제하고 있는 시간이고 지상의 시간은 헤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겠네요.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 과정 없이 끝없이 영원한 사랑이 지속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럼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은 다르죠. 천상의 시간은 영원한데 지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화자는 여러분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게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아니 천상에 있을 때는 시간은 영원하니까 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님과 연분을 하늘과 연결짓는 것과 님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은 바로 님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하늘도 알아요. 이 마음은 결국 화자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 젊어 있어 늙었어요. 근데 이 말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왔기 때문에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상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은 3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건 심리적인 인식입니다. 님과 함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3년은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엊그제라고 표현한 건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한 겁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무심한 세월을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엿볼 수 있다.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말 이해되죠? 그죠? 근데 결국 인생은 유한해요. 불안하죠. 무심한 세월은 흘러요. 불안하죠. 그죠? 이게 지상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염량이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는 건 세월이 빨리 흐른다거든요. 근데 시적 화자는 이 지상의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거예요. 천상의 시간하고 다르게.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뭐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염량이 가는 듯 다시 온다는 인식에서 님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심리적으로 이 단어는 틀렸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 결국 빨리 흘러가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님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빨리 간다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에 나타난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선택지들이 좀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 문제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집 같은 걸 사서 풀 때 이런 긴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의 장면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오답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40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세요.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 없이 잠잠한 외적 고요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내적 고요도 있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럼 고요함을 가지고 나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또한 다에서 필자가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는 내적 고요를 추구한대요. 이를 통해서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는 동력을 고요함을 통해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독서실이나 집이나 학교에서 혼자 공부할 때 집중, 고요함. 옆에서 누가 떠들든 혼자서. 그게 바로 내적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감상을 하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도 들린다는 건 그곳은 아주 고요했던 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낙엽 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적으로 고요했던 곳입니다. 근데 마음은 왜 고요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있는 것은 고요한데 밖에서 낙엽 하나 딱 떨어지니까 혹시 님인가? 이 말은 마음은 지금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님을 막 그리워하면서 막 보고 싶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엽 소리에 님 오는 소리라고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에 내적 고요 상태는 아닌 겁니다. 이해된 거죠? 화자가 내적 고요 상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의 사물에 닿을 때마다 결국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다음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 옛집이. 그럼 이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 양병철이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면 옛집에 있든 자연에 있든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옛집을 찾아갔는데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라요. 근데 그 옛집 때문에 마음이 좀 슬퍼요.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 가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에서 옛집에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내적 고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5번에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아니 산속에 그 고요함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무슨 고요함을 추구하니?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느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외적 고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필자는 아니야 임마, 내적 고요를 위해서는 고요한데 고요해야 해. 그래야지 고요해지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얘는 내적 고요를 추구하는 거지 외적 고요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선택지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군더더기라고 본 거예요. 아니 산이 고요한데 무슨 고요함을 가지고 또 이기냐? 라고 말한 것. 아니 산이 고요한데 그것만 충분하지 자식아. 또 무슨 고요함을 추구해? 라고 추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의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해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외적 고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필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적 고요가 중요하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5번이 답입니다. 41번은 가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다에 보면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외양이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뭐 가에서 보면 여러분 님하고 헤어진 지 3년 됐는데 자기 모습이 늙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뭐 여기에는 뭐 굳이 외양 변화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없죠. 병철이가 늙어서 안타깝다. 옛날엔 젊었는데 지금은 늙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다는 없습니다. 가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 새것 이건 아니죠. 그죠? 뭐 가가 여러분들 새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님하고 헤어졌어? 그래?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태도는 여러분들 가에 없다는 거죠. 얘는 여러분 옛집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고요를 위해서 새 집을 추구합니다. 가다 모두 자신이 있던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맞죠? 얘는 여러분 결국 자기가 있는 공간 하계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얘도 옛집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가인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수능적 태도가 그 다음에 다인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허무함이 인생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무슨 인생무상을 극복하는 의지, 인생무상에 순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과거와 달리 타인의 마음에 대한 그 다음에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아니 님이 여러분 과거와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았죠? 답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면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여름에 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더 어떤 경험 때문에 초당의 이름을 뭐로 하죠?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긴다. 뭐 이렇게 당호를 붙여놨죠. 이번에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을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다 있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옛집에서 살면 무슨 고요를 얻을 수 없어요. 내적 고요를 얻을 수 없어.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 옛집은 떠나서 그냥 저기 자연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변함없는 옛집의 외형과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 그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세월은 흘렀죠. 그죠? 그래서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됐죠? 결국 화자가 옛집에 와서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움 때문에 내적 고요를 추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새 집을 짓고 내적 고요를 추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셨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이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특히 이 갈래복합 지문에서는 특히 여러분 이 수필 같은 게 한 편 나오면 의외로 또 지문이 어려워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경험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장면과 함께 주제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예비 수험생들은 고전시가 공부할 때 처음에 한 작품을 공부하는데 현대어풀이가 좀 어렵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 그걸 극복을 해서 다음 작품으로 자꾸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작품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낯선 작품인데도 혼자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의미 같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면 여러분들은 낯선 글을 읽을 때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수험생들은 조금 처음에 공부하는데 힘들더라도 고전시가,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들은 꼼꼼하게 현대어 풀이를 해서 장면을 이해하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축적을 좀 해두면 아는 작품이 나오든 모르는 작품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읽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예비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말한 걸 꼭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